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필립의 사연방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사연은 이기적이고 고약한 시댁을 참교육하는 스토리인데요. 기승전결이 완벽한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필립님이 여러 사연을 읽어주셔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문득 제 이야기도 써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나서 글을 적게 되었네요. 그럼 과장 없이 사실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부모님처럼 빨리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자식을 낳고 오래오래 사랑하며 지내는 게 꿈이었고,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제 꿈에 부합하는 좋은 사람이라 느껴져서 결혼을 결정했네요. 2년 반을 연애한 저희 커플은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없어서 결혼 허락받기 위해 처음 인사를 드렸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과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예비 남편을 소개했는데 건장하고 예의 바르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이는 엄마한테 점수를 따려고 저에게 써먹던 아부 개그를 비슷하게 써먹었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어요? 어머, 이 친구가 농담을 다 하네. 다 늙은 사람을 놀리는 거야? 놀리다뇨. 저 혜란이 어머님인 줄 몰랐으면 오늘 어머님한테 데이트 신청했을 겁니다. 진짜로요. 부모님이 깔깔거리며 웃자 그이는 아버님, 진짜 승리자십니다. 이런 미인과 결혼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혜란이 같은 따님까지 있으니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아, 그리고 보니 아버님도 완전 꽃중년이시네요. 사람들이 50대로 보시죠. 라며 아부 3단 콤보를 하더군요. 부모님은 일부러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는지 처음 본 자리에서 결혼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이는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며 감사하다고 외쳤고 저희를 쳐다보는 다른 손님들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번에는 제가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이의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는 여자 두 분을 만나러 가는 게 많이 떨렸지만 남자친구의 성격으로 봤을 때 좋은 분들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댁에 발을 들였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각자 팔짱을 낀 채 눈동자만 움직이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셨어요. 예쁘긴 하네. 그런데 살을 좀 찌워야겠다. 너무 말랐다. 그러게, 저 얇은 다리 좀 봐. 북한 사람 같아.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들어와 밥부터 먹어요. 아줌마가 상을 진작에 다 차려놨으니까. 엄마는 왜 존대를 쓰고 그래? 저기 혜란이랬지? 우리가 말을 놔도 괜찮지? 그럼요. 편하게 말씀 놓으세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저에게 기강을 잡으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앞에 앉았답니다. 두 모녀는 식사하는 중에 저를 뚫어져라 보시며 음식을 씹으셨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고요해서 제가 뭘 먹고 있는지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억지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정적을 깨셨어요. 혜란 씨,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나? 네, 아빠는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시고 있고 엄마는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세요. 제가 부모님 직업을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리지 않게 속닥거렸어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실 텐데 허드렛 일을 하시는 거야? 벌써 우리 집안하고 비교가 되네. 그래도 나중에 필요한 일은 있겠네. 내가 봉사단체의 수장이니 써먹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에어컨 설치기사의 급식 이모라니 급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아휴. 저는 두 귀를 의심하고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더군요. 혜란 씨, 하는 일은 뭐야? 대충 들었는데 방송국에 다닌다고? 네, 대학 때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해서 지금은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그런데 기자면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선배들은 밤을 새우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근로시간을 지켜가면서 일하고 있어 밤을 새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식구들은 굶길 일은 없겠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문대 나왔다면서 맑게 알아듣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올케가 우리 집에서 살면 우릴 굶길 일이 없다는 거지. 제가 이 집에서 산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예비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멍하니 천장을 주시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를 시집에서 살게 할 계획이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1년 정도는 시집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뵌 자리에서 시집살이 하기 싫다고 말할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불편한 자리인 만큼 대답을 신중히 해야 했답니다. 그건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좋겠어요. 진식 씨가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봐 올케, 자네한테 이런 궁전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면 당연히 좋다고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순아 가만히 있어라. 나 아직 얘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허락한 거 아니거든? 저는 이 결혼을 허락받아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나중으로 미뤄야 하나 연신 생각을 해봤는데 1년만 참으면 예비 남편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큰 마음을 먹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시댁에서 1년 동안 지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냐? 어허, 그런 각오까지 했다면야 나도 혜란 씨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지. 그럼 자네 음식은 좀 하나? 살림 해본 적이 있어? 그럼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하셔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밥 해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림이라고 해봤자 청소하고 빨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회사 다니면서 우리 집 살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주 바쁘면 못하겠지만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아, 혜란 씨가 각오가 된 것 같으니 허락해 주겠네.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축하해, 올케. 이제부터 한 식구가 되겠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구. 신우이가 악수하자고 내민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홧김에 시집살이를 결정하고 결혼을 허락받은 채 시댁에서 나왔답니다. 저를 따라 나온 예비 남편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버럭 냈더니 제가 시집살이가 하기 싫어서 결혼을 취소할까봐 겁이 났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짜증 섞인 화를 몇 마디 했더니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대신 1년만 고생해주면 평생 저를 떠받들고 살겠노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 화는 스르륵 풀렸어요. 어느 시집을 만나건 요구하는 조건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앞에 놓인 시집살이 1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살이 하는 걸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도 미리 맞는 게 좋기도 하고 제 성격이면 그 어떠한 갈등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시누이는 어른들 앞이라 그런지 말을 아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할 테니 혼수와 예단은 생략하자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다른 부탁을 하셨어요. 사돈내외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 남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직업이더군요. 바깥 사돈은 에어컨 설치 기사시면 힘이 장사시겠어요. 뭐 그렇죠.
30년 이상을 에어컨만 나르면서 살았으니 힘은 좋습니다. 어머나,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 제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들어오셔서 이웃들을 같이 돕는 게 어떠실까요? 물론 안사돈도요. 급식 조리사신이 우리 단체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는군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사돈으로 맞으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주말에만 나오시면 돼요. 일이 크게 힘들지 않아서 놀러 나왔다 생각하시고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괜한 부담을 드렸다면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주말에만 나가서 하는 거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이, 그야 당연히 좋지. 평생 봉사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나오실 수 있죠? 그렇게 빨리요? 그렇게 하죠. 좋은 일인데 빨리 시작해서 나쁠 게 있겠어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희 봉사단체의 일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시고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 연신하셨습니다. 시누이도 봉사 이야기가 나오자 본물 터지듯 남을 도운 경험담을 쏟아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첫 만남의 까칠함은 제가 잘못 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누이 역시 남을 돕는 걸 우선시하는 사람이니 겪어보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 확신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가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바로 가정부를 잘라버렸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무엇이든 자신 있다고 말한 걸 그대로 믿으시고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 되자 숨통이 조여왔는데 1년만 버티면 자유를 얻으리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2년을 다녀오는데 이깟 시집살이를 버티지 못할 게 뭐겠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하튼 저는 시집의 짐을 풀자마자 바로 살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열고 시댁 식구들의 입맛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있는 수많은 김치들은 모두 대기업 회사에서 파는 제품이었고 반찬들 역시 가정부가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사서 드시냐고 여쭈어봤는데 시모녀 둘 다 아예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부잣집 사모님들처럼 남이 해준 밥을 먹거나 비싼 반찬만 사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반찬을 사서 냉장고를 채울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대충 하려면 뭐하러 시집에서 살아야 하니? 이제부터는 네가 이 집 살림의 총괄 책임자야. 모든 반찬은 물론이고 김장도 직접 해라. 내 꿈이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매일 먹는 건데 오늘부터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기대할 테니 잘해주거라. 시모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이어서 제가 뭘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마치 갑작스레 어미새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청소와 빨래는 습관적으로 잘하는 성격이어서 집을 치우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청소해야 할 양과 빨래 양이 늘어나 조금 짜증이 날 뿐이었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차리는 게 곤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하루 지난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즉,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이 일러서 먼저 먹고 나가서 저와 시모녀 셋이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옳게? 이 나물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 아니야? 네, 형님. 어제 남은 건데 아직 신선해서 또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올렸어요. 헐, 엄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우리더러 하루 지난 반찬을 먹으라는 게 말이 돼? 그러게. 예세아가, 내가 반찬은 매 끼니 때마다 새로 해야 한다고 일렀잖아. 가정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한 걸 잊은 거냐? 어머님, 잊은 건 아니고요.
끼니 때마다 새로운 반찬을 해 먹으면 버려지는 반찬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신선해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얘가 뭐라는 거야? 그럼 우리더러 버려지는 게 아까우니까 입에다 쑤셔 넣으라는 소리냐? 어머님, 제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 됐다. 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요령을 부리는 게야? 당장 이 남을 갖다 버리고 새로 상을 차려라. 어머님,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요. 오늘 아침은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 그냥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우린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밥을 다시 차리든지 회사로 톡 낄지 말이야. 순간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린애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억지와 투정을 부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답니다. 저는 회사 선배에게 연락해 사정이 있어 1시간만 늦게 간다고 알린 뒤 시모녀에게 새로운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출근했어요. 회사에 집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일하는 내내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어서 집중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새애기 왔냐? 어서 오거라. 널 위한 선물을 보고 놀란 모양이지? 어머님, 이 배추들 다 뭐예요? 설마 저더러 김장하라고 사놓으신 거예요? 제가 놀란 얼굴로 물었더니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이 배추들 강원도에서 바로 올라온 질 좋은 것들이야. 밖에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고춧가루랑 모든 재료도 모두 특 A급으로 배달받아놨으니까 옳게 실력 발휘 좀 해봐. 그래, 새애기 네가 살림에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김장 정도는 눈 감고도 하겠지. 그런데 너 멀뚱히 서서 뭐 하는 거냐? 판 깔아줬으니까 빨리 시작해. 배추는 눈으로 세어봤더니 30포기 정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듬지도 않고 소금에 절이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김장을 시작하면 새벽이 되어도 못 끝낼 텐데요. 혼자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뭐야? 김장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었느냐? 난 한두 시간이면 끝낼 줄 알고 겉절이 먹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옳게. 좀 서둘러서 하면 안 돼? 김치랑 먹으려고 툭불 한우도 받아놨단 말이야. 두 사람의 말을 들으니 몹시 짜증나더라고요. 김장이 한두 시간 만에 될 거라 생각한 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배추를 내려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밤에 배추를 절여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고생이긴 하지만 이미 판이 벌어졌으니 제가 책임을 지려고 했답니다. 시모녀는 내일 아침 밥상에 제가 만든 김치가 올라오는 게 맞느냐고 묻더니 기대할 테니 새벽에 잘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녁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고 치운 뒤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밥 차리고 청소 빨래 숨 쉴 틈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은 김장까지 하라고 하시네?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잠도 못 자게 생겼다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김치 주문할 테니까 냅둬.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강원도에 주문해서 비싸게 받았다는데 저걸 냅두라고?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네가 살림에 자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대충 둘러대고 말아야지. 왜 자신 넘치게 말했냐? 그거야. 우리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당신은 내가 고생하는 게 안 보여?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가정부를 불러서 김장을 시키든지 배추를 다 갖다 버리든지 말이야. 그이에게 한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속만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화만 키우고 잠자리에 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2시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주방으로 나왔답니다. 저녁에 절여놓은 배추를 보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김장하나 한숨을 연거푸 쉬다가 이내 생각을 비우고 시작에 들어섰네요. 그리고 날이 밝아질 때쯤 모든 걸 마무리하고 아침상을 차렸답니다. 신우이가 말했던 툭불 한우까지 맛깔나게 구워서 상에 올리고
여러 반찬을 뚝딱 만들었죠. 남편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고 잠시 후 시모녀가 하품과 기지개를 켜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졸리다. 새아가, 김치가 다 됐나 보네. 그래도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애구나. 수고했다. 네, 간을 봤더니 꽤 맛있는 것 같아요. 얼른 손 씻고 오세요, 어머님. 한우까지 구웠네? 오, 이렇게 센스가 늘었어? 그럼 씻고 와서 맛을 평가해 주도록 할게. 두 모녀의 밉상적인 말에 짜증이 확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고생을 하려고 시집을 왔나 싶었죠. 식탁 앞에 앉은 시모녀는 겉절이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칭찬이라도 받아야 덜 억울할 것 같아 두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김치를 씹던 모녀가 바로 개수구에 뱉어버리더군요. 왜들 그러세요? 맛이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김치 한 입을 먹어봤는데 맛만 좋았습니다. 뱉을 이유가 뭔지 열심히 혀를 굴려봐도 찾을 수 없었죠. 김치가 왜 이렇게 짜고 매운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트륨 폭탄이 따로 없어. 넌 이걸 누구 먹으라고 만든 거냐? 네? 이게 짜다고요? 적당한 간의 맵기도 보통인데요. 네 입에나 보통이지. 우리 입에는 먹지 못할 음식이다. 에이, 아침부터 입맛만 버렸네. 한우나 먹어야겠다. 이 김치는 네가 알아서 해라. 버리든지 네 친정에 갖다 주든지 말이야. 음식 자신 있다고 해서 믿었더니 계속 마음에 안 드네.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은 처참히 짓밟혔고 쓴소리와 훈계를 들어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만하지 않고 봉사단체에 들어간 친정엄마 흉을 보더군요. 급식 조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라 데려나 앉혀놨더니 맛대가리 없이 밥을 만들고 있다며 막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희번덕거렸는데 제 눈을 보지 않고 한우를 집어먹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버럭 화를 내려고 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두 모녀를 보니 어이가 없어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집에 와서 김치 맛을 보았는데 맛있다며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어요. 그래서 제 입맛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시모녀가 빨리 김치를 치우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김치를 친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김장을 많이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네요. 김치 맛은 엄마에게 배운 그대로여서 아주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저는 김장 때문에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힘들게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틀 뒤 시어머니가 또 배추 20포기를 집안에 배달시켜 놓았더군요. 저더러 다시 자기들 입맛에 맞춰 김장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아가,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김장을 해도 괜찮겠지? 오늘은 우리가 김치 간을 볼 테니까 전처럼 망할 일은 없을 거야. 내 별명이 대장금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번엔 쉬울 거라고. 어머님, 형님, 저 몸살 났어요. 그저께 혼자 김장을 해서 온몸에 알이 배겼다고요. 그런데 또 김장을 하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몸살이 나니? 생각보다 약골이네.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도와주실 거죠? 그렇다니까? 올케가 또 김치를 망쳐먹는 일을 또 보고 싶지 않다고. 두 모녀는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배추를 절이기 시작하자 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김치 속을 만들 때 잠깐 나오더군요. 시누이가 맛을 보며 이거 더 넣어라 저거 더 넣어라 하며 깐깐하게 명령을 몇 번 하더니 이만하면 간이 다 됐으니 자기들 할 일이 끝났다며 방으로 사라졌어요. 결국 저 혼자 김장을 또 하게 된 거죠. 늦은 시간에 김장을 마쳤더니 시모녀가 다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밥상을 차리라는 거였어요. 배가 꺼졌으니 김장김치와 한우로 상을 차리라고 했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아서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하고 밥상을 차렸어요. 시모녀는 아주 싱거운 김치를 쩝쩝거리며 잘도 먹었습니다. 역시 내가 옆에서 간을 맞춘 덕에 이런 김치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 네가 21세기 대장금이다.
그저께도 네가 옆에서 도왔으면 김장을 2번 할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 배춧값이 아까워 죽겠다니까. 그냥 불우이웃 돕는 데 썼다고 생각해, 옳게. 앞으로 김치간은 이렇게 해. 내 덕에 김장 성공했네. 세기가 이번에 많이 배웠겠네. 이런 시누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 넌 안 먹니? 네, 저는 별로 생각이 없네요. 어머님, 몸살 때문에 그러는데 이만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넌 젊은 애가 몸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느냐? 알았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여기 뒷정리는 내일 하거라. 혹시나 저 대신 상을 치워줄 거라 기대했는데 역시나 끝까지 저를 부리려고 하셨네요. 이렇게 시집살이가 순탄치 않은 와중에 또 하나의 벽이 다가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었죠. 물론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시댁에서는 여태껏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 남편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리고 나의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다 제사를 지내야겠어. 새아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테니 잘 해줘야 한다. 제 시아버지 제사를 올해부터 지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부모님들까지 모두 지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이제라도 조상들을 섬기면서 지내야겠다는데 네가 왜 하라 마라 판단을 해? 어머님, 그 제사 준비를 모두 저에게 일임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일은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죠. 무턱대고 제사상 차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기를 들었어요. 또 저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가족들 모두 힘을 더하여 차리는 게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그래, 좋다. 그럼 바로 회의를 해보자. 아니,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만 지내느냐 조부모님들의 제사까지 다 지내느냐로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일단은 다수결에 집중했습니다. 괜히 없던 제사까지 생겨서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았으니까요. 내 남편 제사만 지내야 한다. 손! 그러자 저 혼자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야, 당신도 들어야지. 어허, 어디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정치부 기자가 그 모양이면 되겠어? 자, 다음. 모든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손! 당연히 저를 뺀 세 사람이 손을 들었고 제사를 모두 지내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게 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결론이 났으니 앞으로 제사를 챙겨야 한다며 저에게 날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모두 같은 달의 제사일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왜 지내야 하나 속으로 분노만 했어요. 어쨌든 먼저 다가온 시아버지의 제사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저를 올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사왔는데 이번에도 시모녀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간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것 같아서 시누이 방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형님, 나오세요. 형님 아버님 제사인데 저 혼자 준비하면 되겠어요? 빨리 나와서 같이 해요. 옳게. 나 머리 아파. 움직이지 못하겠으니까 엄마랑 해. 조금 전까지 멀쩡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얼른 나와요. 큰 목소리로 나오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나와 짜증을 부리더군요. 옳게. 많이 컸네? 이제 위아래도 없는 거야? 나한테 일을 시켜 먹으려고 소리를 질러? 이러지 않으면 꼼짝도 하시질 않으실 거니까 그렇죠. 얼른 나와서 전 부쳐요. 어려운 건 제가 할 테니까 쉬운 것만 하시라고요. 시누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주방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도 제 목청에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얄짤없이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제가 일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이는 할 줄 아는 건 없었는데 시모녀보다 나았어요. 밤을 곧잘 깎더라고요. 시모녀는 둘이 전을 부치려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대었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워, 내 손가락. 나도 데웠어. 쓰라려, 안 되겠다. 엄마, 우리 병원에 가자. 옳게, 우리 금방 다녀올 테니까 먼저 하고 있어. 형님, 아직 기름이 달궈지지도 않았는데 데이다니요? 몰라. 우리 쪽 기름만 뜨거웠나 보지, 옳게. 지금 우리가 쇼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얼른 병원에 가보세요. 제사 준비는 저랑 남편이 하고 있을게요. 진식이가 운전을 해야 하니까 옳게 혼자 하고 있어. 지금 이 손으로는 운전 못하니까 진식이 너도 따라 나서. 알겠어. 빨리 가자. 여보, 혼자 하고 있어? 금방 올게. 시모녀가 잔머리를 굴린 게 분명한데 뭐라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 사람이 나가는 걸 보고 저 혼자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간 것인지 병원을 지으러 간 건지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모두 차렸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쳤더니 귀신같이 딱 맞춰서 식구들이 돌아왔어요. 시모녀는 손에 붕대를 감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세기가 다 차렸네. 에휴, 내 남편의 첫 제사는 내가 준비하고 싶었는데 아쉽구나. 내 말이 우리 아빠 첫 제사에 딸이 올리는 음식을 주고 싶었다고. 내년에는 꼭 같이 준비하자, 옳게. 여보, 수고했어.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밀려서 도로에 갇혀 있었어. 절대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니까 의심하지 마. 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전부 치는 게 싫어서 도망 나간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으시냐고 묻고 얼른 제사를 지내자고 나직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무사히 치렀고 제사상을 돌려 식구들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답니다. 시모녀는 산적과 꼬치를 먼저 집어서 맛을 보더군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느끼해? 너 기름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 기름덩어리야. 담백한 맛은 하나도 없고 니글거리기만 하네. 차라리 시장에서 파는 거 사다 먹는 게 낫겠다고. 이게 시장에서 파는 전이에요. 뭐? 사온 거라고? 네. 저 혼자 무슨 수로 이 많은 음식을 다 만들겠어요. 저는 생선만 굽고 나머지는 배달시킨 거예요. 저는 바보처럼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음식들을 배달시켜 준비했답니다. 당당하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배달시켜서 차렸다고 했냐?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성에 있던 전을 제 얼굴에 집어 던지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 싹퉁머리 없는 년 같은 이라고 감히 내 남편 제사에 사온 음식을 올려? 너 같은 건 맞아도 싸! 아버님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도망 나간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나요? 제가 말꼬리를 모두 잡고 받아쳤더니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는지 집어 던지는 걸 멈추더군요. 그리곤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제사상을 치우는 건 역시나 제 몫이었어요. 혼자 목기를 닫고 설거지를 하고 한참의 시간을 들여서 정리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음 조상들의 제사 준비에는 조용히 제가 시키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승리를 거머쥐었더니 앞으로는 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녀의 잔소리와 반찬 투정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집살이를 보내고 분가할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드디어 진상 모녀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에 신이 났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가 분가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서 무사히 이사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제야 신혼다운 생활을 하겠구나 하고 부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회사를 다녀오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잠이 많은 건 알았는데 분가를 하고 나서 더 게을러졌답니다. 저는 살림도 좀 도와주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 부부가 되자고 잔소리를 매일같이 했네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는지 대화는커녕 잠자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분가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조금이라도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축 늘어져 있기만 했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열심히였는지 과장 진급을 하게 되어 매일 야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이가 집에서 게으르더라도 이해해주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며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돕는 일에 몸을 사리시지 않았답니다. 엄마, 아빠, 봉사하는 거 할만해? 힘들지 않아? 힘들기는 오히려 봉사를 나갈 때마다 힘이 불끈 생긴다. 맞아.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작했을 걸 그랬다. 그런데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어. 찝찝하다니 뭐가?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좋은데 대표인 너희 시어머니는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일 같지가 않더라. 굳은 일은 다 피해 다니고 밖에서 봉사할 때는 나오지도 않아. 그건 빙산의 일각이지. 내가 보기엔 네 시어머니가 지원금을 다른 데다 쓰고 있는 것 같더라. 뭐라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씀씀이도 큰 게 수상하기도 하고 봉사자들한테 기부하라고 맨날 독촉을 한다고. 어머님은 원래 돈이 많은 부자니까 씀씀이가 크겠지. 그런데 기부하라고 독촉을 하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나? 그럼 봉사자들한테 기부할 사람을 꼬셔오라고 날마다 닥달해서 매달 수천만 원은 받을 거야. 그런데 기부했다는 말만 하고 기부처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너무 찝찝해. 엄마, 우리 어머님이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우리가 잘못 짚은 거면 다행이지. 그런데 사돈이 얼마 전부터는 우리한테 수천만 원의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더라.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일에 돈을 아껴서 되겠냐면서 가르치든 말이야. 기부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봉사활동 나가서 일부러 제일 힘든 일만 맡겨준다고. 물론 남을 돕는 건 좋은데 사돈이 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서 기분이 영 좋지 않아. 기부를 강요한다고?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이래? 어머님 진짜 이상하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깊이 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는 별 말씀이 없으셔서 기억 속에서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남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재미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만 2년이 다 되어갔어요. 분가하고는 시모녀 생일이나 시부와 조상들의 제사 등 큰일이 있을 때만 찾아갔죠. 그리고 3년차가 되자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토요일이어서 남편과 같이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신 토요일에 쉬지? 이날 아버님 제사니까 아침 일찍 시댁에 가자. 제사? 아, 맞다. 엄마가 이제부터 다시 제사를 드리지 말자시네. 번거롭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상을 차려 뭐하냐고 하셨어. 제사를 없앤다고? 어머님은 무슨 변덕이 그렇게 심하시대? 나야 제사 안 지내면 좋지. 그래. 앞으로 괜히 제사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토요일에 난 회사에 가. 맡은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할 것 같네. 당신 요즘 계속 무리하는 것 같은데 맨날 자정이 되어서나 집에 오잖아. 회사에서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일개 과장 나부랭이가 어쩌겠어. 나오라면 나가야지. 당신 토요일에 처가에나 다녀와. 어차피 나 늦게까지 일할 것 같으니까 하루 자고 와도 좋고. 봐서 알아서 할게. 제사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께 죄송해서 그런 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찝찝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꼭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와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오전 10시가 되어 시댁 현관 앞에 다다랐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코를 가져다 대니 튀김 냄새가 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귀에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죠.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제사를 없앤다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냄새를 빼려고 살짝 열린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에 들어섰는데 안에서 시모녀와 남편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까르르 웃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살짝 열려있는 불투명한 현관 중문을 옆으로 밀어내자 시모녀와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너 여긴 웬일이야?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 전을 붙이고 있던 식구들은 동작을 멈추었고 낯선 여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이 여자 누구야? 당신이 말해봐. 그게... 일단 나가자. 나가서 말하자. 그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밀어내려고 하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손 치워! 저 여자 누군지 말해보라고. 나한테 아버님 제사 없앤다고 하더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전을 붙이고 있어? 남편이 어물쩡한 자세로 난감해하자 낯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예요? 손님이 아니라 식구 같은데? 뭐, 어머님? 야, 내가 이 집 며느리야. 이 남자랑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다고. 그럴 리가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오빠가 말해봐. 저 여자 누구야?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에게 다가가 저 여자? 정신이 나간 여자야. 내가 자기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스토커야. 현관문이 열려있어서 몰래 들어왔나 본데 내가 바로 내쫓을게. 라며 저를 스토커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인간아, 다 들리거든? 내가 네 스토커라고? 아주 날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야, 이 미친 여자야. 우리 오빠한테 떨어져.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저는 잠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에게 어떻게 하고 어떤 마무리를 지을지 말이죠. 이윽고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자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식구들에게 욕이라는 욕은 실컷 뱉어냈어요. 그리고 발 앞에 있는 전기팬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똥물에 튀겨 죽일 것들! 내가 많이 봐줘서 기름에 튀겨 주겠어, 이 종갓나들아! 뜨거운 팬 위에 있던 꼬치와 산적이 시모니의 면상을 덮쳤고 남은 기름은 남편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새 식구는 전처럼 꾀병이 아닌 진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잡혀있는 상간녀는 자기도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오늘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머저리들에게 발목 잡혔을 테니까. 네, 알았으니까 집에 보내주세요. 상간녀를 내보내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식구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니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며느리를 갈아치우려고 했던 거지. 네가 고분고분하게 우리 말을 잘 듣기를 했냐?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기를 하냐? 이제야 정신 차리고 우리랑 수준이 맞는 집안의 딸을 만난 거라고. 그런데 네가 그걸 망쳤어! 지금 사과를 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딴 소리가 나오세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화상을 입어서 그런지 횡설수설하게 헛소리로 떠들었어요. 나도 그게 후회된다.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애인 줄 알았는데 성깔 더러운 년이었잖아.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행동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뿐만인 줄 알아? 네 부모는 내가 기부하라고 닥달을 해도 한 푼을 내놓지 않아. 아까 나간 새며느리 부모는 무려 1억을 기부했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부금 이야기는 왜 나와요? 저는 이해되지 않은 말을 듣고 세 사람을 더 응징할까 했지만 화상을 치료해야 할 것 같아 그만하고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조용히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 기자정신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부를 하지 않아 저희 부모님한테 불만을 품고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부모님을 찾아가 지난번 시어머니가 봉사단체에서 수상하고 찝찝한 행동을 보인다고 했던 일화들을 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체에 있는 봉사자들도 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서 모든 봉사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중 총무로 있는 분에게 전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기부금을 90%는 꿀꺽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증거는 봉사단체 사무실에 있는 시어머니 노트북을 열면 알 거라고 덧붙였답니다. 이에 저는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부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인터뷰해온 영상을 보자 바로 국세청과 검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조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사무실에 급습한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장부와 모든 컴퓨터를 압수해 갔어요. 그리고 지원금과 기부금을 추적했는데 기부했다는 영수증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모든 돈은 시어머니가 호의호식하는 데 쓰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횡령과 탈세, 사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압수되었고 국세청에서 막대한 금액을 청구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검찰이 더 깊게 조사를 해봤는데 남편의 집안은 원래 가난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봉사단체라는 검투를 쓰면서부터 부자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하던 시절에도 남에게 얻어먹기만 할 줄 알았지 베풀기를 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은 천사로 가면을 쓰고 악행을 저질렀다며 괘씸죄까지 덧붙여서 무거운 형벌을 내렸네요. 그래서 15년은 교도소에 들어가 벽에 똥칠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감당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저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 일을 방관죄로 기소했고 이번에도 역시 법원에서 검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 시댁 식구 모두가 교도소에서 살게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로써 저의 복수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려한 싱글로 돌아왔고 친정 부모님과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듬해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은 아마 아주 늦게 할 것 같아요. 시댁 식구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파악되고 제가 이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달으면 그때 가서 할 생각이죠. 그럼 엉망진창이었던 제 실패한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사연도 보통이 아니었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